박민영 대변인님, 김문수 전 장관이 이제 그 대선 후보 이후 처음으로 등장을 해서 당권 경쟁에 나선 건데 국민의힘 당심과 민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과 한계를 모두 안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의 어떤 대선 후보로서 선출이 되었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당심의 총력전을 통해서 이 어떤 당 후보로서의 그런 후광은 있을 것인데 다만 대선을 결과적으로는 패배를 또 했기 때문에 또 패배 책임까지 동시에 안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한 그 패배를 하는 과정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선거에 대한 소위 백서 형태는 아니더라도 각자 당원들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판단을 이번 경선을 통해서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당 후보로서의 그런 후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지율은 상당히 리드하는 양상으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양상이 앞으로 어떤 구도로 흘러갈지를 지켜보는 것이 좋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기자회견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취재를 하고 있는데 김 전 장관이 반미, 극좌, 범죄 세력들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접수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총통 독재가 입법 폭주를 일삼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선 후보 당시에 구호와 대동소이한데 그러면서 좀 눈에 띄는 게 상당히 전투력 강한 야당으로 변모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거든요. 김문수 전 장관의 출마 이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공감해 주실 것 같진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문수 전 장관이 대선이 끝난 직후에 당대표 출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난 당대표에 욕심이 없다. 나보고 당대표 나가라고 하는 건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라는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국민의힘을 쓰레기 더미에 비유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한 달 만에 또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사실 그 대선 그 후보 경선 기간에도 계속해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야기하다가 본인이 후보된 이후에는 또 말을 바꾸지 않았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김문수 전 장관이 정치인으로서의 신뢰를 과연 얻을 수 있겠는가? 말을 이렇게 쉽게 바꾸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저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이 당 후보였다는 거, 대선 후보였다는 후광 효과 때문에 상당히 초반에는 지지율을 좀 리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장동혁 후보도 나온다는 거 하는 거 봤을 때 그러니까 구주류 세력들, 친윤 세력들은 김문수 후보를 밀지 않을 걸로 전 예측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좀 혼전 양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일찌감치 당대표 출마 의지를 밝힌 안철수 의원이 회동을 가졌습니다. 극우 그리고 이른바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당이 되면 안 된다. 여기에 뜻을 모은 걸로 전해졌는데 지금 뭐 세력 연대를 위한 만남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한동훈 전 대표 출마 관련해서는 소위 이제 친한동훈계 내에서조차도 좀 만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류가 읽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경태 의원이 좀 대리인격으로 출마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들이 있는데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전 대표와 좀 결을 같이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본인이 직접 출마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좀 자칭 개혁 세력들의 좀 연대 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 사람의 입당을 통해서 좀 침소봉대하는 것은 적절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어떤 주장이 좀 모순된 측면들이 있는 것이 전한길 씨가 나와봤자 영향력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전한길 씨 때문에 구구당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당의 자정 능력을 좀 지나치게 폄훼하는 그런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좀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는 것보다는 자기들만의 어떤 태제, 비전을 통해서 좀 당원들께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쟁점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요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내부 보고를 받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선우, 이진숙 두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먼저 두 후보자의 발언 들어보시죠. 제게 만약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님들 주셨던 그 지적들 그리고 앞으로 주실 말씀들 잘 새기고 늘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제 자신을 더 자주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만약 제가 교육부 장관에 취임한다면 제 논문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주신 여러분 또 제 취임을 반대하신 여러분들과도 직접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범합계 국민검증단 그리고 진보성향 교수단체가 이진숙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보좌관 협의회나 진보시민단체에서 이 두 후보자 향해 압박하는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두 후보자 모두 이 진보 진영 내부에서의 반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심이 좀 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강선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결국 보좌진 갑질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 속에서 충분히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보좌진 협의회의 반발이나 이런 성명, 사진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대통령을 고심하게 만드는 포인트일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논문 표절 문제나 이런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이런 게 초반에는 많이 불거졌었는데 청문회 과정 속에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 저자세로 설득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당 인사청문위원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은 이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 아니냐. 네. 너무 실망스럽다라는 얘기가 그 여당 인사청문위원 입에서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력 검증 부분이 좀 통과하지 못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 사실 인사청문회는 청문 보고서를 민주당의 의석으로 충분히 채택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의결이 그 야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당 내부에서 진보 진영 내부에서의 반대가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오늘 중으로 고심 끝에 결론을 내리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성층 부장님 말씀처럼 대통령의 고심이 상당해 보입니다. 어제 이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1시간 정도 회동을 가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낙마 불가, 국민의힘에서는 2명의 플러스 알파까지 낙마가 필요하다. 이거는 물러날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확답은 하지 않았다고 해요.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역풍이 불 걸 우려해서일까요? 사실 친명계 내에서는 한 사람은 안고 가고 한 사람은 쳐내자라고 하는 식의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자는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안고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해석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한 사람만 꼬리 자르듯이 정말 물대가 그 물 지나가듯이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는 고사하고 여당 내 보좌진들의 그런 눈높이조차도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저희 야당 의원들이 물어봤습니다. 네. 법적 조치를 했느냐? 할 예정이 있느냐,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강선우 후보자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 명심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이에 대해서 피해 보좌진들이 공포심마저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육부 장관이 교육 현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처럼 여가부 장관은 약자들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약자들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특임부처로서의 여가부인데 이런 식으로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기는커녕 피해자들을 겁박하고 인사청문회 장에서 조차 확답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런 후보자들을 임명 강행을 한다라고 하면 부처 자체도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고요. 심각한 역풍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강덕구 의원은 이 윤석열 정권과 달라야 한다. 이준석 후보자 사퇴를 공개 촉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김상욱 의원에 이은 두 번째 공개 사퇴 촉구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강선우 후보자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명해준 사람, 임명권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사실 임명 철회, 심지어 첫 번째 내각이 인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내각 인사인 만큼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군심이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들면 본인이 자진 사퇴해주는 것이 임명권자에 대한 도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기 전에 그 고심이 깊은 상황 속에서 좀 두 후보자가 좀 더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지금 의원들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그리고 보좌진 협의회에서는 그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저는 두 후보자도 고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내에 아마 대통령이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하기 전에 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이 두 후보자가 직접 저는 입장 표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두 후보자에 대한 낙마 주장, 이 여권 내에서도 힘을 얻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특히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요, 검증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제 나온 목소리 들어보시죠. 온갖 논란에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임계치를 넘고 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이제는 검증이 아닌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두 후보자만 보더라도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은 참사 수준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 뭐 장관 임명을 막을 제도적 수단이 없거든요. 결국 여론전으로 이 거대 여당의 독주 체제를 부각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펼치는 걸로 봐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이미 해당을 하기 때문에 네. 사법적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또한 강선호 후보자가 위증을 또 너무도 많이 했습니다. 보좌진들을 법적 조치한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한 언론에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죠. 그 언론사의 답변서에는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했다라고 밝혔고요. 또한 처음에는 보좌진들에게 아예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발뺌을 하다가 나중에는 지역 보좌진에게 부탁을 한 것이다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메신저 녹취록이 나온다라든지 하는 식으로 반박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청문회를 임하는 방식 자체가 이 위법적인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처벌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 저희가 이미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정동영 후보자, 그리고 이제 권오울 후보자, 그리고 김영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직무 적합성조차 맞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노총 간부 출신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하고 심지어는 북한을 주적이라고도 말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또한 권오울 후보자는 역대 보훈부 수장 중에서 단 처음으로 있는 본인 포함 6촌 이내 국가유공자가 단 한 명도 없는 후보자입니다. 전혀 이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데 보훈성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도덕적인 결함까지 있다라고 하면 과연 임명을 할 가치가 있는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당과의 대승적인 협치를 위해서 딱 두 사람에 대한 결단만을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막이 오른 민주당 당권 레이스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두 번째 순회 경선이 오늘은 영남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어제 충청권에서 첫 투표 결과 정청래 후보가 압승을 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오늘 결과에 대해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오직 당원만 믿고 오직 당신만 믿고 끝까지 더 겸손하게, 더 낮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선은 졌지만 더 열심히 하라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명령을 내려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부족함을 겸허히 안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제 충청권 초투표 결과 정청래 후보가 62.7%, 박찬대 후보는 37.2% 득표율이었습니다. 개혁과 강력한 리더십, 이걸 강조한 정청래 후보에게 당심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봐야 될지 이 기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어제 발표된 거는 권리당원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55%고요. 15%의 대의원, 나머지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지금 권리당원만 발표가 된 겁니다. 네. 근데 권리당원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좀 앞설 거라는 예측들은 있었어요. 근데 예상보다 지금 격차가 크게 나타났기 네. 때문에 아까 정청래 후보도 본인도 놀랐다라고 말할 정도인데 예. 그래서 뭐 다양한 분석들이 있겠지만 뭐 정청래 의원이 또 충청도 출신인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예측도 있고 다들 정청래 후보가 초반에는 좀 치고 나가고 박찬대 후보가 좀 뒷심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영남권과 이후에 있는 좀 경선 일정을 보면서 흐름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직까지는 좀 흐름을 뭐 정청래 후보가 완벽하게 잡고 있다라고 판단내기에는 아직 충청권만 나왔다라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는 누가 더 이른바 찐명인가, 찐명 선명성을 부각하는 경선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누가 되더라도 국민의힘으로서는 대화가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그러면 대여 투쟁의 수위를 더 올리는 방식으로 국민의힘의 전략이 짜여질까요? 일단은 사실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협치를 좀 지향하는 후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는 좀 강대강으로 싸웠던 그런 야당 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민 전체를 아울러야 되는, 통합을 강조해야 되는 대통령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강성 일변도의 후보자보다는 조금 협치를 주도할 수 있는 후보자가 더 안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조금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당원들의 생각은 조금 더 강성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게 지금 여대 야수 국면의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네. 강력한 실권을 쥐고 있는데 이렇게 강대강으로만 끌고 가다 보면 전 반드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 균형과 견제를 상당히 중시하시는 경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권의 폭주로 이어지게 되면 그것이 독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